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방용 아이템 불나게 털어지는 불타는 청년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파일럿으로 리얼돌 주제를 다뤘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다행히 정규 방송 1회로 돌아왔는데 1화로 돌아왔는데 저희 컨셉은 너무 핫해서 TV 뉴스로는 못다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탐사보도부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털어주는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라고 하고요. 우리 패널로 이슈 취재팀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각자 소개를 해주시죠. 김민정 기자부터. 네, 저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그리고요. 이슈 취재팀의 막내 원종진 기자입니다. 막내를 강조하네요. 네, 저는 정경윤 기자입니다. 네, 이슈 취재팀 장명 센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 기자입니다. 아, 그렇죠. 다시 저번에도 계속 밀고 말씀드렸지만 있어요. 네, 이 불타는 청년을 우리 정경윤 기자가 아니라 정혜경 기자가 만들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주제 기자들이 직접 준비한 이번 금주의 주제는 이거 꼭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핫 뜨거 한 주제 맞나? 될 때까지. 아니요. 다시 유행어 만들 다시 거예요. 핫 뜨거 핫한 주제. 네, 주제는 바로 요즘 뭐 뉴스 보면 이 얘기밖에 없어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란. 말을 더듬으시는데. 제가 어제 조금 과음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좀 약간 정신이 없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란 때문에 대학 입시 공정성까지도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워낙에 이제 좀 예민하고 또 지금 진영 논리의 최전선에서 좀 소비되고 있는 문제라서 저희도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공정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안에는 우리 조국 후보자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육 입시 제도의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 특히 우리 정경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후보자 검증팀에 네, 검증팀이죠. 그렇죠. 네. 소속이 돼 있어서 해줄 이야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검증을 해야 되는데 대학 입시의 공정성 기사를 더 많이 썼어요. 뭐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검증하는 거니까. 그죠?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저희가 굳이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 조 후보자 딸과 같은 시기에 대학 입시를 치른 이런 기자들이 우리 팀에 무려 3명이나 있어요. 그죠, 김민정 기자? 네, 그 조 후보자 딸이 10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이제 저랑 원종진 기자랑 정혜경 기자가 09년도에 입시를 치른 90년대생 그 기자들이거든요. 90년생이 온다.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좀 비슷하네요. 네, 입시 제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 조 후보자 딸 대입 특혜 논란을 계기로 저희들끼리 이제 입시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달라요. 또 신기한 게 저희 이제 그 이 3명 기자들이 출신 학교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 후보자 딸이랑 이제 비슷한 이제 외고 출신이고 정혜경 기자는 이제 자사고 지역의 자사고 출신, 원종진 기자는 이제 일반고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김민정 기자 외고, 네. 원종진 기자 일반고, 정혜경 기자 자사고. 네.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쵸. 대학 입시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조 후보자 딸의 이런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전에 얘기 좀 했죠 서로. 근데 밥 밥 먹으면서 이러면서. 편하게. 네, 편하게. 같은 고3 시절을 다르게 보낸.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 3가지 종류의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오늘은 이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과연 어땠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 후보자 딸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거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칙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가장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는 이런 스펙을 쌓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원 기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 기자 입시 얘기를 조금 저부터? 네,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부터 하기 위해서 일반고 출신의 일반고? 원종진 기자가 그때 예. 입시 때 어땠는지. 일단은 저는 그 이제 지역 평준화, 경기도 지역의 평준화 일반고를 이제 뺑뺑이를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거기를 나왔고요. 그 제가 2008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2009년에 대학을 갔는데 2009년에 이제 SBS 뉴스에 우리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 체벌로 문제가 돼가지고 네, 체벌을 하다가 어떤 애가 막 허벅지가 터져가지고 SBS에 빡쳐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원래 다 그렇게 맞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뭐 별명이 피딱가 뭐 이런 선생님, 뭐 또 뭐 이름 말하면 안 돼. 뭐 3H 이래서 3명의 뭐 허씨성을 가진 3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각자 이제 다른 스타일로 체벌을 하시는 뭐 이런 아주 강한 체벌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몇 년도에 학교를 다닌 거야? 09년도에 같은 그때 지역 일반고에는 그런 이제 체벌이 되게 이제 비일비재했어요. 너무 과장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몇 네이버 년도에 학교를 다녔어?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데? 아니, 진짜 네이버 지식인에 치시면은 또 나와요. 저희 이제 학교를 했는데 왜 이런 체벌을 네. 했냐면 저희는 이제 그 지역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잘 봐가지고 그 시험 점수로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게 그 이제 지역 일반고의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아이들의 이제 뭐랄까요, 이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외고나 이제 자사고 가는 애들보다도 좀 낮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학 보내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애들을 이제 아침에 제가 7시 반에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고 야자를 11시까지 했어요. 학교에 7시 반부터 11시까지 해서 하면서 계속 아침에 7시 반에 딱 출근하면은 EBS 영어 듣기가 나와요. 그럼 막 졸면서 등교하면 EBS 영어 듣기 풀고 또 뭐 밤에 이제 야자 뭐 EBS 풀고 뭐 자습서 풀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때리고 막 뭐 야자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잘 봐야 된다. 수능 잘 보는 게 목표다. 수능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랬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그 이 조국 후보자 딸의 그 의혹들을 터져나온 거 보면서 와 나랑 같은 시기에 이 입시를 치른 거 맞나? 뭐 이렇게 논문도 막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뭐 어디 뭐 인턴도 하고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 수시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으면 근데 일반고는 내신 따기가 좀 쉽잖아요. 외고나 이런 데에 비해서. 왜냐하면 애들 수준 차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종 전형 중에서도 교과 전형 네. 중심의 그렇죠. 일반고의 수시는 준비라고. 이꼴 이제 전교 이제 내신 1, 2, 3등 하는 애들이 내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이제 합격 교과 점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주로 했고 뭐 이런 전 같은 동시대에 이게 살았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결국은 원기자 같은 경우에 느끼기에 그 원기자 학교에 다녔을 때 적어도 원기자가 다닌 학교에서는 정시 아니면은 학종의 교과 전형 이 두 가지에 다 올인을 하는. 그때는 학종이라는 말 그때 학종이 있었나요?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가 있었어요? 네, 08년도부터 있었고. 아 그래요? 0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이제 외고였는데 그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그 글로벌 리더 전형이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계 뭐 인재 전형인가요? 세계 선도 인재. 네, 그런 것들에 올인하는 친구들의 포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또,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그 대학교 그 뭐냐 저기 이 원서철 대고 하고 선생님이 이제 상담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딱 하면은 종지는 정시 뭐 혜경이는 수시 혜경이 내신 좋으니까 혜경이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내신 둘 중에 하나 잘하는 걸로 너는 가야 수능 된다. 너는 내신 네. 두 개. 그러니까 저희랑 좀 무슨 다른 전형 게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반고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역 평준화 일반고. 네. 이건 제 일반고고. 다음 자사고 한번 들어보죠. 네. 정혜경 기자. 근데 어땠어요? 자사고가 좀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서 외고 먼저 듣고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외고 먼저 들을까? 네, 일단 저희는 그 일반고랑 좀 반대로 내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올인해서 가는 사람이 전교에 1명 될까 말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내신 제일 좋은 친구가 2등급 초반대인가?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대입은 수능 아니면 입학사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의 비교과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도 꽤 많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비교과 영역에 올인을 했어요. 특히 이제 조 후보자 딸처럼 유학반이었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수능보다는 이제 외국 대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유행했던 거 헤비타트 뭐 봉사, 해외 봉사 활동 집 지으러 가는. 네,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해외 봉사 활동 다닌 친구도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막 장려하던 때였으니까 학부모 초청 뭐 강연 같은 것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직업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국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럿, 펀드 매니저, 뭐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고 뭐 연이 되면 가서 이제 뭐 인턴 수료를 하거나 인턴 수료가 저희는 또 필수였거든요. 이게 뭐 학부모 인턴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학부모 인턴이라는 워딩은 없었는데 졸업을 하려면 인턴 필수 이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생이 인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가서 이제 일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견학식으로 이제 몇 시간 뭐 8시간 정도 채우면 수료증을 받고 그걸 이제 제출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그거 시스템이어서 조 후보자의 딸이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희 아레니 같은 경우도 졸업 필수여가지고 뭐 그러니까 교수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제일 저저로 등재되고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유학반 중심으로 일부 있었을 수 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소논문 작성해서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내고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에 따른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다. 네, 그렇게 물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좀 절차적으로 어긴 게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뭐 교수 뭐 교수를 통해서 뭐 논문 작성에 참여를 하고 뭐 인턴십을 하고 이랬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저희 제도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는 층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도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방식이 아니었다. 네, 학교에서 장려 오히려 학교에서 장려하는 장려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근데 또 원종준 기자 얘기 들어보면은 둘이 다른 나라 교육제도에 같은 교육제도의 하에서 대학 간 같은 학번이잖아요. 같은 공부학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토플 점수 일정 점수 이상을 넘겨야만 졸업이 가능했고 졸업이 가능했고 토플을 근데 또 외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BT 몇 점이요? CBT였나? 270점 이상이 돼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대학원 유학 갈 때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점수를 여기서 까면 안 되겠지만. 정원 선배도 토플에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일가견 있어요? 일가견이 아니라 이제 벼락치기를 한 경험이 있죠. 대학 때 교환학생을 가려고. 교환학생 가려고. 네. AP라는 것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유학반뿐만이 아니라 AP라고 이제 난 AP 통신밖에 모르겠는데 외국 대학의 어떤 그 학점을 미리 이수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마이크로, 매크로, 거시미시 경제학을 이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유학반 애들이 주로 했는데 국내반 애들도 그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 생기면서 국내반 애들도 다 한 거예요. AP를 다 수업 시간에 AP를 가르치고 그러면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보나요? 그래서 맹큐 원서로 보고 고등학교 때 맹큐 원서를 봐요? 네, 그래서 국내반 중에도 AP를 딴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입학 사정관제도 같이 준비하려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능 말고. 와, 쩐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되게 민정이를 달리 보게 되가. 저는 AP 따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AP 따지 못했고 정시로 수능을 죄송합니다. 같은 회사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민정 기자 정시죠? 정시예요. 원종진 기자는 저도 정시고 네. 정혜경 기자도 정시고. 자, 참고로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다 정시로 간 기자들이 모여서 수시예요. 경윤인 수시, 정경윤 기자는 수시. 저 의외로 저수시예요. 왜? 궁금하시는 거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일단 외고까지 들어보고 자사고 얘기를 들어봐요. 자사고 출신의 정혜경 기자는 맹큐를 지금 청취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분 다 공부학번이에요. 세 분 다 공부학번이고 일반고, 자사고, 일반고, 외고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자사고 출신의 정혜경 기자. 네네,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끼어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사고로 나왔지만 비수도권에 좀 지역 거점 학교 역할을 하던 학교를 나왔는데. 정혜경 기자가 나온 데가 거기잖아요. 그 전국 모집단이. 전국 모집단이었는데 제가 다닐 즈음만 해도 그렇게 전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학교 이름 까나요? 아니야. 까나요? 뭐 지금이야 기숙사도 생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원 기자가 그 학교에서 야자를 되게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런 학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야자를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그런 입시를 위한 경쟁력은 경쟁심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거 치잖아요. 그쵸. 근데 학생들한테 다 각자 한 자리씩을 줘요, 도서관에.
근데 그 한 달에 전교생한테? 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줬는데. 우리도 저희도 그런 거 없어요. 저희도 공부 잘하는 애만 따로 좀 에어컨 잘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진짜 나쁜 이거 학교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저희 뭐 아주 너무 모교육하면. 모욕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자리씩 다 봤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제 우반 열반을 나누는 거죠. 아 우열반이 우열반이 사실상의 우열반이 존재를 했나 있었구나. 보네요. 그러니까 야자에서 도서관 자리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우반의 경우에는 이건 저희도 똑같아요. 우반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이른바 뭐 저희들이 부를 때 로열리스트라고 해서 뭐 상위 한 50명까지는 성적 순으로 안 쳤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자리만 보면은 제가 지금 몇 등이고 뭐 나는 진짜 어느 정도의 학생이었어, 이제 위치에 있고 이런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저희 저 정도. 이건 좀 그렇다. 네. 저희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 그랬거든요. 1등이랑 꼴찌랑 안 치고 2등이랑 49등이랑 안 치고 3등이랑 48등이랑 안 쳤어요. 저희 중학교 때. 평균을 맞추는. 저도 고1 담임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가르쳐 주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 간 애들이 다 뒤에 앉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교육은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건 전 그때 느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래요? 네. 원 기자는 항상 네. 1분 단전 창가에 앉았겠네. 아이 뭐 그 정도. 꼴찌했다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도 저희 학교에서 뭐 이런 어떤 자리 배치라든가 어떤 그 경쟁심을 그 입시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뭐 물론 찬성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대학은 또 이제 소위 이른바 좋은데 보내야겠고 애들 교육은 또 잘 시켜야겠고 하는데 사교육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고 항상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고 그러니까 야자로 그런 거를 좀 스트릭트하게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우반 같은 경우는 12시 반까지 야자를 좀 하게 했고 밤 12시 반까지. 밤 12시만. 네. 그 당시에 그러면은 비교과 전형, 지금으로 네. 따지면 비교과 전형이고 그때 당시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거의 그 정시 수시 비중이 좀 정시가 조금 더 많기는 했지만 한 6대 4 정도였는데 수시가 4. 예. 근데 수시가 저희 학교 역시 좀 그러니까 다 월등하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있기가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주로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그 이과생들이었어요. 그래서 R&E가 저도 좀 익숙한 게 저희 지역에도 좀 어떤 그 거점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소논문 지도 같은 거 받는 그 자연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문송이라서 그러니까 그쪽에 그렇게 막 완전하게 잘 알진 못하는데 이공계 애들은 그렇게도 가더라. 뭐 그래서 방학 때 계속 나와서 실험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자사고는 그런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 정시로 대학을 가게끔 학생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뭔가 외고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이제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야 서울에 아까 김민정 기자 말했던 야 서울의 외고에서는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인턴 뭐 이런 것도 한대. 또 애들이 우와 이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형태 느낌.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싶네요. 근데 제일 주안점을 뒀던 교육은 뭐 물론 수능이긴 했어요. 저희도.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외고와 자사고와 일반고 출신의 이제 기자들 같은 공부학번 조 후보자 따위가 비슷한 같은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색하죠. 다른 입시 그러게. 근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간 정시로 다들 너무 다른 체제를 경험했던 것 같아서 전 뭐 필리핀에서 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비하지 마세요. 비하하면 안 되는데. 이거 비하 아닙니다 이거. 그래요. 또 원 기자는 많이 안 맞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그 강고한 체벌 체제의 저기는 공평함에서 유지가 돼요. 나도 그거 동감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이라고 안 패고 이러면 애들이 억하심정이 생겨서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돼. 1등도 맞고 꼴찌도 맞고. 그 원 기자 1등이었다. 뭐 1등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저도 이제 똑같이 맞고 이래야지 돌아가는 강고한 체벌 체제.
결국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가 2030 세대들의 분노를 추동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정경윤 기자가 이제 검증팀에서 이제 네. 계속 보잖아요. 어때요? 이런 분노? 분노 지금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 학창 시절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정경윤 기자랑 저랑 사실상 같은 세대잖아요. 네. 00년도 초반. 네, 그렇죠. 저희 같은 세대예요, 선배. 나이 많으시네요, 선배. 00년에. 근데 이제 대학 입시가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까지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몸으로 느껴보지 않은 시대의 대학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들어보면 뭐 그런 표현 좀 격할 수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제 겪었던 이제 쌓았던 그런 이제 경력들을 보면 이제 뭐 외국에서의 경험들도 있고 논문 1저자에 등재되는 뭐 그런 경력이라든가 뭐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포스터 발표 그것도 이제 도쿄에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외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워낙 많았고 그게 이제 다양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소리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저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걸 혼자 했겠느냐. 저게 이제 부모의 인맥으로 쌓은 경력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국대 1저자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걸 과정을 보면 이제 부모가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같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혹은 뭐 그 사전이라도 그 당국대 교수에게 우리 지금 자녀가 인턴을 하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논문에 이름 혹시 올려줄 수 있냐. 네. 그리고 이제 공주대학교 이제 포스터 발표자 선정도 이제 시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진 시기가 8월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전 자료집 초록이라고 표현하는 게 7월에 나왔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과연 인턴십을 언제부터 했느냐. 공주대학교에서 이렇게 발급해준 수료증을 보면 3월부터 8월까지로 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시기고 조국 후보자 측에서도 3주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4개월, 5개월, 6개월짜리 인턴십 수료증이 발급이 된다라든가 그리고 3개월을 했는데 포스터 발표자에 이제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과연 서울과 이제 지방을 오가면서 인턴십을 3주간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분노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다 기름을 그쵸. 부은 게 네. 처음에 이제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그 정치권에서 이게 보편적 기회였다는 워딩을 썼잖아요. 당시에 이제 보편적 그 기회였다라는 그렇죠. 워딩을 지금 말만 들어도 보편적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네, 이렇게 네. 분노의 불을 확 붙인 거 아닌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 이거를 이제 외고라든지 뭐 자사고는 네. 소수인 거잖아요. 일반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적 공정성이나 이제 기회의 출발선에 대한 감정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국 후보자 딸이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쉬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특히 그 2009년을 보면 활동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다 떠나서 혼자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을 저희는 제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응하는 학교들의 반응이라든가 뭐 이제 조국 후보자 이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반응이라든가 이 굉장히 이런 감수성을 배제한 채 답변을 해요. 자료가 없다. 내지는 뭐 교수님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이제 묻고 싶은 건 공정한가라는 네, 그런 그렇죠. 지점인데 자꾸 가능은 하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불법의 영역이 아닐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합법 불법이라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네. 되게 강한 거라서 그 지점에서 좀 괴리가 큰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 그 대학 입시 특히 대학 입시 공정성 화두에 좀 진화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시감 느껴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정유라. 그렇죠. 사건. 예, 많이 비교를 하죠. 네. 근데 조 후보자 딸 경우에는 이것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좀
뭔가 입학을 해선 안 될 사람이 입학을 했다던가 이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보편적인 분노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조후보자 딸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들이 다 다른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치른 사람이라면 특히 저희 세대 치른 사람이라면 확실하게는 몰라도 대체로 뭐 도시 전설처럼 이렇게 그런 애들도 있대. 뭐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애들도 있대. 글로벌 전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었나? 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가 공정한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그때 정유라 때도 그렇고 이번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의 이번 이 논란에서도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사실 안 어울린 거예요. 사실은 서열화와 공정성이라는 게 사실 딱 등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 체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 줄 세우기 경쟁이에요. 이게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서열화랑 공정성은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서열화라는 거는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등식이 뭐 상수고, 근데 그 서열화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보건대 많은 사람들은 그 서열화의 방식에 공정한 방법은 시험 보는 거, 점수로. 그래서 만약에 저는 조국 후보자 딸이 수능 봐가지고 딱 뭐 수능 뭐 1등급 뭐 해가지고 대학을 갔으면 이 논란이 안 불거졌겠죠. 사실 수치화 된다는 게 일종의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0.1점이라도 높으면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어 라는 게 가능하니까. 우리 팟캐스트에 너무 어울리는 용어를 사용해주신 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그죠? 전문 용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학종 전형의 제일 큰 문제라고도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그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학종, 그러니까 뭐 이 비교과 영역의 기준을 공개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사교육이 엄청 흥할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역량이 있는 입학사정관, 뭐 누가 교원이 가서 검수를 하고 맞는 사람을 뽑는 절차를 갖고 있으니 기준은 우리를 믿어달라, 신뢰해달라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신뢰라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잡음이 나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말씀만 더 얹으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이제 사실 처음에는 조 후보자도 이제 막 크게 이렇게 뭐 결국 나중에는 좀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뭐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런 모습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제 뭐 연배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재정 교육감이나 뭐 이런 이제 소위 이제 현 586 세대들의 많은 분들은 또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586 세대들이야말로 자기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체벌하면서 학력고사 해가지고 점수대로 서열 탁 잘라가지고 입학하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입시를 치렀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자기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서열화를 이렇게 점수로 탁 잘라가지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험 잘 보는 놈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자기들이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한 거죠. 조국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래서 뭐 이해찬 그 뭐 세대니 이런 그쵸. 쪽에서부터 기준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해찬 그 총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였는데 공부 말고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막 우리 동네에서 막 아줌마들이 다 막 태권도 학원 보내고 뭐 하나만 피아노 잘 치면 대학 간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붐이 불었는데 정현 기자랑 저랑 이해찬 이해찬 세대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기준을 다양화시켜서 이 서열화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던 게 지금 현 이제 민주당 계열의 586 세대들인데 이제 아직은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은 또 이제 그런 또 저같이 이런 점수 서열화 교육에 이제 그냥 젖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과연 그게 뭐 니들 말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공정해? 그렇게 기준을 다양화해가지고 뭐 해서 서열을 뭐 다양하게 나누겠다는데 그것도 결국엔 서열하고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게 공정한 거야? 그럴 거면 야 그냥 수능 봐 점수로 잘라 다 복잡하고 모르겠어. 기준 내로남불 아니야? 니네 기준만 옳고 뭐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점수로 자르자. 뭐 이런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야, 뭐 저렇게 대학을 가냐? 그냥 공부 별로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간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게 있는 게 제가 입시를 치를 때도 심지어 이제 학종이라는 입시 전형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그리고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도 정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별 논술 시험이 시작이 되고 지원 그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한 달,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컨설팅 회사들이 활개를 쳐요. 그쵸. 그때 거의 뭐 고액의 수백만 원 호가하는 그런 컨설팅 비용을 학생들이 그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서울로 다 몰려들어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같이 가서 학원 설명회 듣고 컨설팅 뭐 카드 끌고 그래서 어딜 지원해야 붙고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2달 동안 들이는 사교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정말 그냥 점수대로 줄을 지어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한두 달이라도 마음이 좀 편하고 돈이라도 좀 덜 썼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딱 그 생각은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논의가 우리 이제 그 교육제도 공정성에 대한 부분, 더 면밀히 따지자면 학종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로 흐르네요. 여기 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너무 깊게 논의하지 말자라고. 물론 난 이거 재밌지 않아? 난 좀 길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어쨌건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입학했을 때 과연 공정했느냐 이제 이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고려대가 내놔야 되거든요. 어쨌건 고려대가 이 전형을 만들어서 이 학생을 자기네들 기준에 맞게 뽑았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제출 서류 규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뀐 줄 몰랐었어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핏 보기에는 그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부분은 2015년도 때부터는 불가능해진 걸로 보이거든요. 네. 논문. 그러니까 입학 사전 건제가 이거 김민정 기자가 좀 설명을. 네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그런 이제 뭐 불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논란이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자소서를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서 써준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학을 확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2015 그 논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2015년도에 논문을 학생부에 적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이게 연도를 쭉 지나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그 규제가 돼요. 예를 들어 해외 봉사활동 기재 금지, 뭐 AP, 토플 점수 기재 금지. 나중에는 뭐까지 금지가 되냐면 지금 잠깐 헷갈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아니 뜨는 부분은 편집하면 돼요. 네. 어제 밤샘 야근하고. 아 야근했어 어제? 야근해 지금 아 그래요? 야근한 거 같지 않나요? 전혀요. 완벽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나중에는 뭐까지 금지가 되냐면 독서를 한 것 중에 그 독서를 해서 뭐를 느꼈는지를 못 쓰게 해요. 그럼 책 이름만 쓰게 해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면접 볼 때 물어보겠다. 그것도 있는데 이제 독서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규제를 해놓으니까 그 독서 성향 그러니까 독서에서 뭘 느꼈는지 쓰는 와중에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또 있으니까 그럼 아예 그 독서 그 내용을 적지 말고 뭐를 읽었는지만 적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예 학종의 취지 자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하려다 보니 학종의 취지 자체가 또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또 계속 반복이 되네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그 이제 쭉 보면서 이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한국 사회의 이 공정성을 발명하고자 하는 발버둥이 여기서 드러난다. 공정성을 서열화를 시켜놓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진짜 경쟁이 심하잖아요. 과당 경쟁, 특히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경쟁하는 거를 체화해가지고 살잖아요. 그 경쟁을 하는 게 이제 경쟁에서 이제 뭐 이 순위를 가르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그거에 이제 승패와 심판의 룰이라는 게 이제 공정성이라는 걸로 이제 그거를 우열을 가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승과 패, 나의 생존과 실패를 가르는 이 룰이니까.
근데 이 룰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그냥 점수 봐가지고 그냥 그 자르는 게 계속 룰로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룰을 개발해 보자라고 하면서 뭐 학종도 하고 수시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뽑는 공정성을 개발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잡음이 나오니 지금 여기 나오는 2012학년도부터 2019학년도에 이르는 이 수많은 학종의 이 변경, 변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그 공정성이 뭔지에 대해서 합의가 사회에서 안 되니까 넣었다 뺐다가 이게 공정하다, 저게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이 빵 터지면서 현주소가 드러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학벌 사회가 공고한 상황에서는 이게 수능이든 뭐 학종이든 공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신화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종은 사실 그런 개인의 문화적 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불공정해 보일 뿐이지 사실 수능 자체도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의 재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수능을 더 잘 보고 성적이 높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네, 사교육 시장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 수능이 공정하다는 것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있고 어느 정도 그걸 풀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공정한 거지만 일반고의 이제 대부분 중하위권 성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하위권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이든 그 학종이든 뭐 공정하지 않은 거. 수능 그 사람들이 수능을 한다고 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뭐 수포자, 수능 포기자, 수학 포기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좀 사실 허상에 가깝다면 최대한 위에 이제 상층부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를 많이 개발해 주는 거는 옳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학종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좀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해왔던 것도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보기는 해요. 사실 수능만으로 갔을 때 그게 정말 공정한가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적절한 평가 방식인가에 대한 논의는 둘째치고라도 그게 과연 진정하게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게 94년도였잖아요. 94년도에 이제 수능을 갔는데 그때 왜 수능으로 바꿨나 봤더니 그때도 사실상의 공정성 논란이 이렇더라고요. 학력고사를 보니까 강남 8학군에서 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은 서울대 몇 명 보냈냐였잖아요. 8학군에서 한 학교에 막 서울대를 40-50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학력고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뭔가 사고력을 키워서 그 자본력에 덜 휘둘릴 수 있는 시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또 수능이었더라고요. 근데 뭐 알다시피 수능도 뭐 같은 평가를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란 공정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이 공정하다라고 지금 워낙에 학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이들이 많이 치이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치이니까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시험이 공정하다라고 약간의 향수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시험이 공정한가? 우린 또 역사적 선례도 있는데 이 시험이 불공정해서 또 다른 시험 체계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선례도 있는데 뭐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나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 책 읽고 그거 활동하고 소소하게 이제 교내 대회도 참가해보고 그런 애들이 자기 적성 살려서 대학에 가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인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학교의 격차 문제도 있고 그 격차의 문제에서 따른 이런 불공정성 논란도 있고 교사 개인의 역량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생부를 적어주는 교사의 역량 차이도 되게 크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분노하는 지점을 이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되는 게 이제 제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저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뭐 한 7, 8명 단톡방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뭐 저처럼 공부를 좀 해서 좋은 대학 간 애들도 있고 뭐 좋은 대학 못 간 애들도 있고 뭐 다 층위가 다양해요. 근데
좋은 대학 못 가는 애들도 되게 분개하고 화내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시험과 서열화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이 서열화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탁상공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냐? 서열화 안 하면 좋지. 그거 다 알지.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이 자원은 적고 사람은 많고 또 노령화는 심해지고 경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유지 존속되는 게 존버해야 되는 게 이 목표인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열화를 통해서 좋은 자원을 분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콩고물을 먹고 이런 정의롭지 않은 건 알겠으나 이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떤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 서열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저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재와 개구리에서 분노를 거기서 분노를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가재와 개구리 그 트윗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뭐 취지는 저는 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죽자고 경쟁하지 말고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재와 개구리.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트윗이 이제 그거였잖아요. 이제 다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려고들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힘드냐. 그러니까 개천을 따뜻하게 만들면 개천에 사는 가재도 행복하고 개구리도 행복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다들 그렇게 용이 되려고 죽어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 개구리랑 가재 가면을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분노하는 지점은 이제 어떤 그 누구죠? 그 뭐 한국일보 기자 선배가 쓴 이제 칼럼에도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 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 한국 사회라는 이 어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라는 이 숙명적 구조가 개천이 정말 시궁창이라는 거죠. 그 개천이 그리고 그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는 게 어떻게 만들 건지, 개천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건지에 대한 실증적 대책은 주지 않은 채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건 공허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네가 개천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분노하는 지점 또 제 친구들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어차피 서열화랑 이런 게 지금 현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수라면 그나마 정의롭진 않지만 덜 위선적인 체제가 시험 봐서 자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험 수능으로 막 점수로 해가지고 대학 보내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학종으로 뭐 해서 뭐 스펙 쌓고 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덜 위선적인 체제는 시험 봐가지고 딱 자르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부모의 재력, 뭐 부모의 인맥과 같은 계급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눈으로 덜 보이는 거지. 눈으로 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적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무섭기도 한 게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의 추억을 가질 때가 언제였냐면은 고교 비평준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지역별로 거점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공부 잘하는 애들 한 곳에 다 모아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애들 막 미친 듯이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막 보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평준화잖아요. 특별한 뭐 충북의 몇 개 제외하고는 다 평준화가 돼버려서 사실상 시험으로만 뽑았을 때 거의 강남에서만 만약에 다 간다. 거의 이제 강남에서도 거의 서울대 한 60, 70%가 강남 출신이야. 이런 게 수치화돼서 나오게 되면 아마 국민들은 훨씬 더 분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수능 때 이제 그죠? 강남에서 파락구에서 많이 간다고. 이게 또 일종의 사유 실험인데 100% 다 수능으로 뽑는다. 그리고 모든 내가 다 평준하다. 특별 지역에서 나름의 공부 잘하는 애를 가둬놓고서 키우는 시스템이 없어진 상황에서의 100% 수능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을 때 일종의 사유 실험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라고 촛불이 엄청나게 들고 일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아까 원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서열화가 어쩔 수 없고 이 작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생존 법칙이라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학종을 어떤 식으로 쪼개고 뭐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실험하고 이런 게 있어도
그 영역에서 1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한 자본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저번에 자사고 폐지 논란 관련해서도 계속 저희 팀 안에서도 엄청 회의를 많이 하고 토론도 그쵸. 많이 했는데 그때 하고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은 교육은 항상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 구성에 대한 좀 철학이 밑바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기사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여러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른바 귀족 가문이라는 게 실제하고 정치 엘리트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막대한 자본과 뭐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자손한테 계속 전파하면서 뭐 이른바 아이비리그 동문, 가족 동문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 뭐 가령 이제 뭐 뉴욕이면 뉴욕, 워싱턴이면 워싱턴 그런 특정 주에서 그 주를 좀 이끌어 나가는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 혈연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어떤 취재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지배 계층에 대해서 되물림되는 것들이 있어도 그 리스크가 좀 덜하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계속 그 어떤 뭐랄까요 물갈이라든가 뭐 순환 같은 게 좀 잘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족벌화 되게 되면은 공멸로 갈 수 있다. 뭐 물론 이것도 이제 뇌피셜이긴 하죠. 근데 뭐 그런 식의 차원이라도 사회를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입시제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전에 우리가 자사고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듯이 폐지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학종 논란도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열을 공정하게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이냐보다는 서열이 공정하냐라고 묻는 게 맞는 질문 아니냐라는 것까지 하는데 사실 이번 논란으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감정이 그리고 이제 그게 모여 있어서 지금 분노한 사람들은 그 질문이 자체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서열은 공정하냐? 뭐 그래 알겠어. 듣기 좋은 말이고 공자할 맹자 아유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무슨 어떤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을 너희들이 제시를 하지도 않고 집권 세력이나 여기가 제시를 하지도 않고 그 질문을 백날 던지면 뭐하냐? 어차피 이 경쟁 사회와 서열 사회는 상수인데 그럼 그 안에서 그나마 덜 위선적인 룰은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시를 치렀던 요 방식은 아니다. 라는 의견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떤 이제 교육 제도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보다도 사실 이 문제는 이 의혹이 터졌을 때 연루가 돼 있는 대학들이 우리 공정하게 평가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됐었다고 봐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생각해도 논문 1저자에 등재된 게 공정했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열심히 했어 라고는 하지만 그래 그동안의 모든 논문 저자 등재 과정을 보건데 어쩔 수 없어. 자 점수 차락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공주대 인턴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려대도 지금 사실 스스로 공정했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기록이 전부 다 없어졌다라는 이유로. 그걸 보면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오고 있는데 2019년도라면 이 논문 등재 아무런 영향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논문을 제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자기소개서에 내 논문 자랑하고 싶으면 당연히 제출을 했을 텐데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전혀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는 이런 대학들이 뭐 장학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금을 준 학교들이 정확하게 공정했다라고 소명만 해주면 됐을 텐데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자기들도 두려운 거지 뭐. 네, 그걸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요 또. 지금 답답해요. 반응은 어때요? 뭐 SNS에서라든가 이런 이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지점에서의 SNS 글들에 제가 조금 많이 공감을 해요. 이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있었던 그 홍종호 교수가 썼던 SNS 글이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받는 호응이 거예요. 컸죠. 예. 네. 근데 뭐 이제 거기에 약간의 이제 팩트의 오류도 있지만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장학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점에서 박탈감을 느꼈던 이제 그 대학원생들을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책임은 오히려 이제 학교에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자사고 선생님이 이분이 전경원 하나고 교사 네. 그분 글도 최근에 봤어요. 네. 20일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 자기가 이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문제 부메랑으로 이 국면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요즘 평범한 서민들은 괴롭고 허탈하다 박탈감도 크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그게 기고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스펙이 이 정도인데 박탈감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공정하다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 내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고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노를 더 짚힌 게 그 조국 후보가 예전에 했던 말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솔직히 이제 아까도 뭐 여럿이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루트로 대학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 뭐 도시 전설처럼 듣든 옆에서 직접 확인하든 알고는 있었거든요. 뭐 대학에 와서도 아 너는 뭐 내가 처음 듣는 전형으로 왔구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그동안 그냥 질서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스위치가 켜진 사람들 때문에 이게 분노의 대상으로 좀 비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어요. 아무래도 좀 위선이라는 코드가 같이 접합이 되면서 어차피 이게 합법 불법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전국에서는 네. 감정이 어차피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지금 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힘 빠지죠. 조금 힘 빠질 것 같긴 해요. 엄청 혼란스러울 것 일반 같아요. 수능도 얼마 안 특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조 후보자 딸과 비슷한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멘붕일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정도 스펙이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어차피 기재를 논문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그게 제한이 됐어요. 2015년도 이후에는 조국 후보자가 했던 방식으로 학종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 돼버려서 교내 수상 실적도 한 학기에 하나밖에 뭔가 못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학종의 애초 취지 자체가 많이 이제 좀 사람을 왜곡하는 것 같은데. 그 컨설팅 회사들이 성업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서열화라는 문제가 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벌어진 코미디 같은 건데 그 지난 뭐 몇 달 전에 이제 기사도 나왔던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지금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대학교 이제 전혀 안 보고 그래서 이제 1차는 이제 NCS라는 시험을 봐요. 되게 이제 또 그 수능 시험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 행시 PSAT와 비슷한 그런 이제 NCS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면접 보고 뭐 걸르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해가지고 뽑아놨더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애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생들은 이 생존 경쟁에서 어릴 때부터 이기는 데에 익숙했던 이 생존 경쟁 기계들이고 생존의 우월 생존 기계들이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경쟁과 이 서열과 이 작은 자원을 경쟁시켜서 나눠 먹어야 되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블라인드를 하든 뭘 하든 원래 이기던 놈들이 그 경쟁에서 이겨먹고 그거에 익숙하던 애들이 그 자원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과 관련해서도 뭐 어쨌든 간에 뭐 대중적인 분노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잘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이 공정성과 관련된 룰을 이제는 좀 어떻게 할 거냐? 뭐 덜 위선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야 그럼 그냥 요 정도로 하자라고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또 새 틀을 발명을 해낼 건지에 대한 이제 그거 또는 이제 이 서열화와 경쟁 체제에 대한 이게 이제 핵심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건지 그 앞으로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도 좀 그런 취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좋은 마무리 발언인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 네. 솜살같이 아주. 그렇죠. 이걸 기사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이 말을. 아니 근데 저희도 그때 교육 기사가 진짜 어려운 게 저희 정혜경 기자랑 그때 제가 자사고 같이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못 나갔어요. 네 맞아요. 교육 기사라는 게
만약에 이게 하나의 스탠스를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이해관계도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뭐 하나 딱 잡고서는 이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 자체가 너무 분산이 돼 있더라고. 생존의 룰을 정하는 거나 그렇죠. 다름없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일 어려운 문제 한복판에 조국 후보자가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좀 담론을 만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할까요? 자기 못했던 얘기? 야근 끝나고 와서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좀 더 하면 안 돼요? 또 길게 하려고 아니, 짧게 클로징 욕심이네. 짧게. 클로징 욕심이네. 클로징은 사회자가 하지롱.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하지롱. 귀여우시네. 네. 그러면 우리 정혜경 기자가. 네. 저도 오늘 기회로 그 우리 팀원들의 살아온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네. 정말 그 선배들 말대로 공정성 화두에 대해서 기자들도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팀원들끼리 이런 회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쭉. 그다음에 우리 정경윤 기자, 검증팀의 정경윤 기자. 이제 사실 이제 검증보다는 이제 수사에 영향을 그러네요. 받아버렸기 또 때문에 수사네. 네. 이제 저희가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자, 클로징. 네. 클로징. 주인공이다. 저도 그냥 짧게. 그러니까 저도 빨리 이제 그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막 이 복잡한 게 빨리 지나가고 좀 진짜 이제 선배 말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합의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공정성이라는 거와 연결돼 있는 이 경쟁 체제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기자들끼리도 토의와 취재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감정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이 뭐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의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슈가 돼버렸고 이것 때문에 서로의 감정도 많이 상해진 상태이지만 사실 아까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은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검증하는 거다. 명언. 이거 제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인사말로 했던 거였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다. 뜨거 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제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잖아요. 조국 후보자 개인 혹은 그 딸의 얘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기자들도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감정의 문제고 나아가 사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그걸 토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 정도로 마무리 멘트 하고 가도 되겠죠? 네, 불방용 아이템 신나게 털어주는 우리 이슈 취재팀의 불타는 청년들 이슈팀의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